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제409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이렇게 도울 수가 미우새 도우미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우새 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2024년이 이제는 한 달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매우 역사적인 해죠. 해방과 분단 80년, 한일 청구권 협정 60년, 그리고 을사늑약 120년이자 필리핀과 조선을 미국과 일본이 각기 차지하기로 담합한 카츠라 테프트 밀약 역시 120년이 되는 해죠. 현재 우리 한반도 남북 관계는 어떠한가요? 북한은 최근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완전 무장한 8개 포병 여단을 사격 태세로 전환시키는 등 군사 분계선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북한은 더 이상 남북관계는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국가관계로 규정을 하고 민족이나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우겠다고까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미우새 유 작가님이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유 작가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대담 손님을 모셨습니다. 전 6.15 선언 공동실천위원회 미국 지부 위원장이셨어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관련 중요한 그 일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미이란 군사동맹이 강화되면서 전쟁 훈련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문 정권 이후에 바이든하고 군사훈련을 많이 해온 결과로 북한이 남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통일을 올 초부터 곳곳에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전 6.15 선언 공동실천위원회 미국 지부 위원장이셨던 김수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고 미우새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힘든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또 저한테 시간을 내셔서 또 더욱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6.15 북측위원회가 금년에 해체를 했습니다. 금년 1월 초에 이 해체를 북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뭐랄까 혼란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금년 초 혼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한은 뭐 경제 발전이니 뭐 민주화니 이런 것에 엄청난 그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북한은 정말 그 주체 사상에 입각해서 남한은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나 이 사람들은 민족을 우선시하고 조국 통일을 아예 그냥 운명으로 생각할 것이다라고 늘 믿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변함이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죠. 민족도 아니고 이제는 뭐 통일도 포기한다고 하니까 아, 저거는 그냥 일시적인 전술일 거야. 통일 이제 포기하고 민족 이런 거 생각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마 잠깐 동안의 전술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점에서 지금 김 사장님이 얘기하신 북에 가보신 분들은 그것이 금방 내 아는 게 뭐냐면은 북에 만나는 분 남쪽 인구가 지금 5,200만이고 북이 그 반이지 않습니까? 2,600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왜 북에 가면은 사람들도 못 만난다, 뭐 행동 제한을 받는다, 자유가 없다 그러는데 저는 북에 갈 때마다 평양 국제 교역 전람회를 관람했는데요. 나흘간씩 해요. 봄철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하는데 갈 때마다 나흘간 하는데 하루에 제가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몇백 명 되잖아요. 거기에 수천 명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거기에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가기 전에 북에 가기 전에 제가 이러이러한 데 방문하겠다는 거를 써서 보내주거든요. 그래 그쪽에서 좀 준비를 하니까 거짓말 같지만은 100% 전부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가는 데가 군사 기지 가는 거 아니고 뭐 저는 관광지도 실은 잘 못 갔어요. 제가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북의 농업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의 농업협동조합과 그런 그 농업을 하게 한 그 수리조합, 그 다음에 비료 공장, 협동농장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은 보통 2주, 길게는 3주도 머물렀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거 제가 보내준 리스트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대동강 맥주도 어떤 때는 가서 좀 그 여유 있게 마셔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지내왔는데 그거를 북에서 100%다 다 안내를 해주고 국제교역전에서는 하루에 수백 명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만 항상 듣다가 북에 가서 그렇게 하니까 거짓말 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북에 방문하는 분이 유형이 여러 분 있는데 가족 방문이 있어요. 그럼 북은 가족 방문은 가족 방문만 허락을 해서 다른 데를 막 가고 그런 건 그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농업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족도 없지만은 그런 걸 안 하죠. 그다음에 뭐 교수라든가 그런 분 또는 국가 공무원 이렇게 유형이 몇 개 나눠져 있어서 그것만 하게 되는데 저는 북의 전역에 휴직구 다니면서 협동농장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주제로 들어와서 금년 1월에 6.15가 해체되니까 진짜 이게 가능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에 가서 2,600만 명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뭐 대표자는 아닙니다만 여기저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통일을 위해서는 밥 먹다가 자기 통일에 대해서 틀린 얘기를 하면요. 밥도 안 먹고 그걸 설득하려고 하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북에서는 통일이 가장 높은 가치에 있는 그런 국가 정책일 뿐 아니라 어, 개인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거기 가서 보면은 확실히 드러나요. 따라서 2,600만은 확실히 통일 일꾼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해서 남북한 인구가 8천만이다. 그러면은 남한의 5천만은 뭐 반 정도 어, 통일을 원하고 반 정도 보수적인 사람 또는 꼴통동도 있고 친일파도 있고 그러니까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렇게 보더라도 남쪽의 반, 북쪽의 2,600만 100% 하면은 우리 민족은 반드시 통일이 될 거라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됐었고요. 6.15를 제가 이제 대표를 맡아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고심하고 어떻게 6.15 공동선언이지 않습니까? 6.15라는 그 간단한 말이 6.15 공동선언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던 사람한테는 진짜 금년 2024년 1월이 벼락이 떨어진 거였었어요. 아까 김 사장님 얘기한 대로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웬일이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섭섭해도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이거 뭐야? 통일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럴 수는 없을 건데 이게 뭘까? 노동당 제8차 대 9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그 나온 결정문이었거든요. 그것이 12월 31일에 끝났는데 그리고 1월 15일인가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6.15 해체 이런 것을 완전히 이제 통지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강연에도 들어가 보고 뭐 미국의 박한식 교수님도 얘기 들어보고 그래도 다들 모르시고 다들 안 되고 심지어 뉴욕에 좋은 것은 여기에 북에 유엔 대피부 직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질의를 해도요. 우리 마음에 딱 두르는 대답은 안 와요. 그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대답이 안 되고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정문을 다시 우리한테 조금 해설 붙여서 얘기하는 정도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들 생각으로 이렇게 대답을 풀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금년에 저는 서울에 가서 이 해답을 들으려고 5.18 광주 민주화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광주와 서울에 가서도 이 해답을 들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6.15 해외 측 본부가 동경에 있거든요. 6.15는 3자 연대 기구이거든요. 남측 6.15 본부가 있고 북측 6.15 본부가 있고 해외 측 6.15 본부가 어, 일본의 동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에 있는 6.15 해외 측의 최고 담당자 분들한테 위원장 이런 분들한테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금년 후반기에 와서 정리가 되었어요. 제가 말을 이렇게 뭐 잘 못하니까 그 정리된 걸 좀 오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드리기 전에 이것을 우리 역사를 간단히 좀 뒤돌아보면은 1980년에 북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정치, 군사, 외교는 남이나 북이나 서로 그대로 하고 사상과 체제 있는 대로 그대로 하자. 남과 북에서 적화 통일 정책이라든가 멸공 통일, 북진 통일을 폐기하자. 그런 안을 내놨었는데 북에서는 이게 국가 정책으로 가장 큰 통일 방안으로 내놨지만은 남측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1972년 7.4 공동성명 여러분들도 뭐 잘 기억하실 거예요. 7월 4일 7.4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죠. 그 다음에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권 때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되고 노태우 정권이 이제 소위 그 북방정책이라는 걸 실시했죠. 어, 그 다음에 2000년도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6.15 공동선언문이 남측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합의를 보는데 이 6.15 공동선언이나 7.4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를 뚫고 있는 하나의 사상은 뭐냐면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 문제 밖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뭐 이웃들한테 에, 싸움 붙이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는 거, 평화적으로 하자는 거 이런 거 일맥이 쭉 지나가고 있어요. 6.15 공동선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6.15 공동선언이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서명한 당사자들의 통일 의지가 그 어떤 분들도 강력했던 두 분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 젊을 때부터 뭐 4대국 안보론인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 통일 정책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그 통일 그런 경험과 의지가 강력한 분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은 힘이 있는 그런 선언문이 됐고 이 2000년 6.15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마자 2000년 8월에 현대아산과 북이 합의해서 개성공업지구가 탄생되고 2003년 6월 14일에 드디어 문산 개성간 철도가 개통됩니다. 1945년 외세 간섭으로 남북이 혈맥이 끊어진 이후 60년 만에 다시 혈맥이 이어지는 민족사적인 그런 6월 14일입니다. 문산 개성 철도가 개통이 됐지만은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문산 개성 얼마 안 되는 거래요. 그러나 문산 개통이 됐다는 것은 부산에서 개성 통해서 신의주, 만주, 시베리아로 유럽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시간 문제였죠. 이것이 잘 되면은 그 시간 문제였었는데, 네. 파리 구형 기차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문산 개성 철도 개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개성공단이 준비가 되고 공장이 설립되고 물건이 제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북 근로자가 말로만 하던 게 아니고 진짜 협력하는 우리 민족이 둘이 만나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현장이 생겨난 겁니다. 6.15 공동선언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 개성공단 자리로 말하면은 북에서 그 개성공단 자리에 포병부대, 탱크 부대가 주둔하고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은 휴전선 남쪽에는 전방 대한민국군 부대에 폭탄을 내리꽂고 서울, 특히 용산을 공격하는 그런 부대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부대들이 10km 뒤로 전부 뒤로 물러났어요. 여러분들 군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임전무태. 전쟁터에서 뒤로 발 빼지 않는다. 앞으로만 돌격하지 뒤로 가지 않는다는데 북의 군인들이 10km를 뒤로 물러갔어요. 제가 나중에 다 들은 얘기지만 북의 군인들이 김정일 국방장 위원장이 이거를 결정했을 때 거의 못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이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 크게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그 밤이 새는 설득 장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큰 감동을 먹었어요. 이래서 북은 뒤로 이렇게 물러가고 그 자리에 1단계로 250만 평이 개성공단이 1단계 완성하면은 북의 근로자 70만 명, 남측에서도 수만 명의 고용 증대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육로로 비행기 배로 가는 게 아니라 기차 타고 자동차로 유럽으로 가고 만주로 가는 그런 가능성이 한 것이 6.15 공동선언이고 돈 문제는 별거 우리 돈도 많이 벌게 되지만은 돈 문제보다도 이런 민족사적인 그런 엄청난 사건이 2000년 6월 15일 6.15 공동선언의 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가 결성이 되는데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6.15 공동선언을 우리 국민들 널리 알리고 이 정신을 진짜 알려서 우리가 실행해서 남과 북이 함께 손잡고 통일해보자. 그런 정신으로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가 3자 연대 기구로 남측, 북측, 해외 측. 실은 해외 측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남측이 5천만 이상 우리 국민이 있고 북에 2,600명 인민이 있는데 해외 측 정부 합해서 요새 많이 잡으면 한 9천, 900만? 그러니까 뭐 적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그런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측을 배려해서 해외 측까지 해서 3자 연대로 손을 잡고 통일하자고 한 것이 6.15 공동선언이고 우리들은 이거 잘 지키면은 통일할 수 있으니까 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자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중순에 그게 해체됐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건 그 6.15 정신 공동 실천위원회는 그 정부 민간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 민간입니다. 민간단체. 아, 그렇군요. 민화협이라고 있습니다. 민족화해협력위원회. 예, 민화협 그것은 압니다. 북한에 뭐 반관 반민. 나무 심기 운동도 하고 막 그랬었죠, 옛날에. 예, 예. 그거는 반관 반민단체고 그 다음에 아, 이제 통일자가 들어가는 게 평화통일 뭐 평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통. 예, 그것도 통일 들어갔죠. 예. 그거는 정권 헌법기관이죠. 음. 그리고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는 100% 민간 기관입니다. 북측의 민간, 남측의 민간,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예.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런 개성공단도 나오면서 어, 2007년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평화특별지대라는 것을 남북이 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이 10월 4일에 그 선언을 하게 돼요. 그 서해평화특별지대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말로 그냥 이렇게 된 게 많은데 이것은 경제 계획이에요. 자금 계획까지 들어있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인데 그거를 읽어보면은 지금 해주하고 김포
사이를 어, 평화지대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봄철이 되면은 꽃게가 거기에 많이 나와요. 꽃게를 잡으려고 남쪽 어선도 가고 북쪽 어선도 오고 심지어 중국 어선도 와가지고 그 좁은 그 해주와 그 사이 연평도 그쪽에 배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 사고도 나고 그런 게 있어서 이거를 평화특별지대로 만들어서 이제까지 거기서 막 사격도 일어나고 했던 것을 특별지대 선언해서 상선이 다니고 관광선도 다니고 공장도 서로 짓고 그런 특별지대를 만들어 어, 썼는데 남북 어, 경협 같은 건 아는데, 요거는 또 잘 모르는 거네요, 저희들은. 아주 그 치밀하게 자금 계획서까지 다 만들었어요. 여기에 자금을 얼마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음,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선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지니까 이것이 힘을 잃었어요. 2002년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바로 했어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거 하나가 그때 그 박지원을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그 북에 대한 현대 아산 그 돈을 뭐 불법으로 줬다고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어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것을 막고 요새같이 윤석열 같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토를 했어야 하는데 이거를 전부 그냥 구속시키고 그렇게 돼서 통일의 힘을 잃었었다가 늦게 2007년에 이런 서해평화특별지대 선언을 하니까 이미 힘이 없어서 어, 2008년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어, 완전히 유야무야 됐나요, 그럼? 그렇죠. 서해평화특별지대는? 예, 선언은? 아, 2008년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여기에 반통일 정권들의 반민족적 행패, 이명박 정권이 2010년 천안함 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천안함 사건은 진실의 길이라고 웹사이트에 신상철 민주당 천안함 사건 조사위원회 검증 자료가 아주 자세히 있습니다. 어, 북에 뭐 어뢰가 와서 뭐 때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거, 이것이 어, 재판에 가서도 신상철 위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이명박 정권에서는 통일 정책이나 이런 거 이제 싹 다시 예, 원점으로 뒤로 되돌리기 물러가기 시작한 위해서 거죠. 예, 천안함 사건을 그렇게 악용을 한 예.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권이 2016년 그 개성공단을 예고도 없이 북의 핵개발 자금을 동결한다는 거기서 돈이 간다는 미명하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엉터리인지 북의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북의 정부가 삥탕 쳐서 핵개발을 썼다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그 김치장 교수라든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에 가는 돈이 북이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금을 직접 가지가 않고 북에서 받아가지고 어, 생활비로 거의 다 나가고 정부로 들어간 것은 당연히 거기도 있어야 돼요. 그 땅, 토지, 렌트비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정부에서 가져갔지 개인한테 다 갔다고 얘기를 증거를 댔는데도 북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자금줄을 쪼야 한다.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예고도 없이 개성공단을 폐쇄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 개성공단에 정부를 믿고서 투자했고 이런 남한의 많은 사업가들이 대책위원회 만들고 또 막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본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 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죠.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죠. 갑자기 닫혀버리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정말 그 투쟁을 하다가 막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뭐 그런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 많이 가슴 들었습니다. 예, 아프고 예. 지금쯤 남았더라면은 참 죽은 자식 불알만직이지만은 그 제가 이 1997년에 조그마한 공장을 남포에 남쪽에 있는 기업을 소개해 가지고 남쪽에
기업이 1997년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수공업이 많이 가는 것을 북에서 임가공을 했었어요. 한 몇 아, 년간. 그러다가 그러한 그 북사회에 대한 노하우를 알게 되니까 개성공단 생기자마자 거기 옷공장을 세웠어요. 음, 옷공장 등등 해가지고 개성공단에 124개 공장이 들어갔는데 그냥 우리 막말로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던 분들도 거기에 투자해서 들어간 분이 있고 그래요. 미주 동포분들도 들어가신 분이 있고요. 미주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미주까지는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음, 거기 들어간 분들 하나같이 전부 빌딩 하나씩 다 사셨어요. 그 짧은 아, 기간에도. 예, 그만큼 수익성도 있고 북의 노동자들이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예, 깔끔하게 제품 퀄리티가 아주 좋게 그다음에 아주 값싸게 66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때 한 달에 음, 한 달 임금이 66불이면은 와, 뭐 참, 제가 알기에 그냥 거저먹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그런 것을 박근혜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2022년 이제 박근혜를 뺨치는 윤석열 정권이 남쪽에 들어왔죠. 예, 예, 이러면서 이 김성훈 2024년 의원. 그 6.15 공동선언이 이제 해체되는 거죠. 위원회가 해체되는 거. 이것을 보면서 일본에 가서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 대표들도 만나보고 남측에 가서도 만나보고 심지어 이쪽에 있는 그 북에서 나온 분들도 만나 보는데 북에서 나온 분들은 굉장히 입조심을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정부를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은 제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한 이후에 나온 게 뭐냐면 간단한 거더라고요. 더 이상 남쪽에 대해서 미련을 접었다. 1980년도에 80년대에 고려한반공화제라는 아주 좋은 서로 인정하고 같이 하자는 통일 방안을 내놨는데 남쪽은 이제까지 국회 비준, 인준은 고사하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동족이라고 해가지고 시간 낭비만 했다. 오히려 그냥 서로 잘 살자. 우리 건드리지 말라. 전쟁하지 말고 윤석열 잘하라 이거 너 잘하라. 남쪽 대한민국 잘하시오. 우리도 잘할 테니까. 그러나 전쟁 건드리면 우리 복수하겠다. 이런 걸로 귀결이 되면서 북이 얼마나 남쪽에 대한 기대를 이제는 접었는지 민족이라는 단어도 남쪽에 대해서 안 쓰고 통일이라는 단어도 뺐다는 것이 진짜 참 가슴 아프지만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에 80년 40년. 네네. 44년간을 구애를 했는데 이제까지 나온 것이 윤석열 정권으로 귀결됐다. 이거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말은 좋게 와서 민족이니 뭐니 9.19 평양 15만 명 시민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민족 통일을 외치고 돌아갔는데 가자마자 한 것이 뭐예요? 설날 구dung 비행기 타고 북 타격하는 거 설날 문재인 대통령 그 신문에서 읽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2019년 그 트럼프 끝난 다음엔가 바로 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의 압박이 집요한 거 이해합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반만 갔다면은 한미 워킹그룹 아니야. 지금 이거 우리 할 때 아니야. 당신들 알겠어. 당신들 손해 안 보게 할 테니까 우리 좀 할 수 있게 우리 좀 하게 좀 내버려 둬. 당신들 미국 해코지 안 할 테니까. 아마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막아냈었어야 하는데 한미 워킹그룹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해놨던 거 전부 원점으로 돌려놓고 그다음에 윤석열 나오고 이러니까 아 북에서는 이제 시간이 아깝다. 아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시 80년간 분단 계속하고
미국에 휘둘려서 갈 걸 생각하면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뒤집어 엎어야 한다. 북에서 그래서 6.15 해체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북한만이라도, 북조선만이라도 완결된 자주국방하고 경제성장 이뤄 나가자는 방향으로 이제 경제에 완전히, 집중하고, 예, 예. 경제에 집중하고, 남한까지 생각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예, 결론을 내린 거죠. 예. 아주 독한 마음을 먹은 거죠. 예. 그 옛날에 그 뭐 남북 간에 뭐 대화를 하고 무산되고 뭐 북미 대화하고 또 무산되고 뭐 이럴 때는 야, 북한도 너무 막 엄살 부리는 거고 막 남쪽을 침략해서 통일을 하고 북한 정권의 그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뭐 이런 걸 보니까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침략을 안 당하고 버텨낸 것도 그냥 뻥이 아니라 이 국제 정세가 요새는 좀 살갗으로 느껴져요. 자칫 약해 보이고 자칫 뭔가 무너지면 바로 강한 놈들이 그냥 들어오는구나. 바로바로. 얄짤없이. 예, 그런 걸 생각하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그렇게 자주국방 스스로 막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유 그럼요. 작가님, 예, 유 작가님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 해주세요.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강한 놈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해외 기지로 바꿔보면은 미국이 지금 해외 기지가 900개 정도 있대요. 근데 음, 두 번째로 강한 놈 중국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예요? 지로. 2개 있겠죠? 2개? 제로, 제로. 근데 두 개 있는 것도 그 사실 그 이제 여기 주류 언론에서 그걸 이제 그 왜곡해가지고 보고한 거. 그 내용은 그 있잖아요 홍해 그쪽에 이제 그 중국 상선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해적대가 거기 나타나니까 연합군을 군대 비슷한 거를 우리나라도 가 있어요. 우리나라. 네, 보호해야 되니까 대한민국도. 네, 거기 좀 음, 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외 기지라고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미국과 같은 침략을 위한 해외 기지는 아무것도 하나도 없대요. 지로. 음, 근데 그러니까 양비론으로 몰고 가는 거는 중국 패권주의, 미국 패권주의 그거 안 맞는 거죠. 그런 어떤 사실을 비교해 보면은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중국이 적어도 100개 정도 해외 기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900개 가지고 그러면 얘기가 되지. 예, 그러니까, 예. 예. 세상에. 근데 아, 이렇게 왜곡돼 가지고 이게 선전하는 그런 언론 미국 언론들이 잘 아무튼 아, 그럴 뻔했어요. 네. 네. 그리고 완전히 그 해소가 되지 않는 그 의문점이 해방 후에 그 남과 북 그런 구조적인 그 틀은 안 바뀌어 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북에서 말하는 북은 완전 자주국가죠. 누가 뭐래도 완전 자주국가죠. 여기서 뭐 이 소련이 위성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도 그렇고 근데 정작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위성은 당연히 망했어야죠.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럼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아직 이렇게 여기 건재한 거 보면은 완전히 자주국가예요, 그거는. 예. 근데 남한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실제로 그렇죠.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 전쟁 그 서명 당사자, 그 종전선 그러니까 종전이 아니라 그 아미티스 휴전 당사자도 미국이었고. 그리고 아까 천안함 말씀하셨는데 어떤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미선 효순이 사고가 생겼을 때 처벌 안 받고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미국이 예전 일본처럼 한국을 점령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 점령하고 있는 그 구조는 해방 후에까지 보면 지금까지 변화된 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점령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 남한의 지배 계급도 변한 적이 없고요. 정권은 바뀌었어요. 민주화 정권이 몇 번 나타났고 정권은 바뀌었는데 정권은 이 그 사회의 한그 권력의 한 표피잖아요. 그거는 5년짜리 지금 5년짜리 표피잖아요. 그 대를 물려서 이어오는 그 지배 권력은 그대로 해방 후부터 미 군정 시대부터 이렇게 똑 변한 게 없는데 근데 북한이
그러니까 올해 그런 그 근본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게 저도 뭐 아까 김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해소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 근본적인 어떤 그 변화 뒤에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요인이 없거든요. 요인이 이렇게 시간 끌고 80년 또 못 보내겠다 그런 요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진다. 예, 이대로 있다가는 이대로 있다가는 차일피일 또 80년 그냥 지나간다. 이거는 우리 지금 북에서는 어, 아니다. 못 참겠다. 이것은 막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저희들 6.15에서 미국 6.15, 해외 6.15에서 내온 결론은 뭐냐면은 6.15 북측이 해체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10월 7일 하마스 항거가 시작됐습니다. 대대적으로. 그 전에도 물론 항거 했었던 거 있지만 우리들이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한 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거의 5만 명이 죽었는데 실은 10만 명이라고 그래요. 10만 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세멘트 바닥 속에 깔린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이런 사람 모르니까 그렇지. 240만 명의 가자 지구에 10만 명이 죽었다면은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어, 저희들은 그 10월 7일 하마스 항쟁과 더불어서 6.15 해체가 두 가지 다른 사안이 아니고 우리 6.15가 제대로 하려면은 남측에서 해외 측에서 자주적인 정권이 들어서야만 북과 대화가 되지. 북이 남하고 대화하려면 남쪽은 쪼르륵 백악관에 전화해서 형님 뭐 이런 거 해도 되겠습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자주가 없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남쪽 인민이 남쪽 국민의 대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쪽에 전화해서 허가받고 하는 이래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 마치 1894년 우리나라 그때 얼마나 어려운 어지러운 세상이었습니까? 전봉중 장군이 항쟁을 일으키니까 반군이 자기 힘이 모질해서 여기저기서 패퇴하니까 청나라군 불러왔죠. 청나라군 불러오니까 일본 놈들이 빨리 알고 니네 청나라 불러? 그럼 우리가 먼저 가지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청나라 오는 것보다 먼저 도착했잖아요. 기관총 가지고. 그러면서 청나라 일본 놈들 하는 꼴이 너무나도 힘이 들으니까 1년 있다가 1895년에 러시아 공사로 도망갔잖아요. 아관 파천이죠. 청나라, 러시아, 일본 그거 하기 전에 1872년이죠. 한성조약 미국하고 미국이 우리나라 보호해 줄 줄 알고 일본이나 청나라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침략하지. 미국은 머니까 침략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고종이죠. 고종이 생각하고서 한성조약이 벌써 불평등 조약을 맺어놓고 미국이냐 러시아냐 청나라냐 일본에 해바라기 같이 쳐다보고 있다가 전봉준 장군 일어나고 일본의 기관총으로 공주 우금치국에서 다 살해당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우리 슬픈 역사가 어, 있었는데 지금 마치 윤석열 정권 일본에 미국에 EU에 머리 숙이고 쳐다보는 것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런 자주적이지 못한 정권과 외세가 결합하면은 1894년, 1905년, 1910년 다 우리 어려운 역사에 이정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905년은 그 테프트 가스라 미략이 생기고 했는데 지금 다시 미략 없겠습니까? 윤석열 미략할 무도 남을 사람이죠. 우리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 풍전등화가 같은 이런 때 참, 북이 이런 판을 얻고 한 것에 대한 대답을 지난 6, 7개월
벌써 이제 10개월인데 찾은 결론이 외롭지만은 우리 해외에서 우리들은 본국 대한민국의 자주화 운동 이거에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에 에, 매진해야겠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거 운동 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6.15는 해체했지만은 새로운 단체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주화 운동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거 그걸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최근에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제 2기, 트럼프 2기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트럼프 당선이 이롭다, 아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데, 뭐 트럼프 당선, 그리고 이제 조미 대화,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뭐 희망사항이지만 종전선언까지, 예, 이렇게 이런 어떤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말씀하신 쪽에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던 아까는 그 6.15와 더불어서 통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6.15와 더불어서 그 미국 정책, 트럼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그쪽으로 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비옥한 땅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는데 이 정치가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아요. 항상 분쟁을 해외에서 일으켜요. 이쪽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데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어, 모든 것이 평등해야 하는데 이렇게 밖에 가서 분쟁한 그 이익을 미국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국주의죠. 어, 옛날같이 직접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참 머리를 잘 써서 독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있으면서도 실은 독립이 아닌 예속된, 종속된 그런 정책을 미국이 잘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행스럽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과 이제 조선으로 갈라진 것이 1945년이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코리아 한 나라였었는데 조미 관계로 조금 축소를 시켜서 어, 말씀을 드리면은 조미 관계가 1982년부터 외교談판이 시작됐대요. 외교관들이 모여서 정식으로 소위 니고시에이션을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노태우 정권 때 북방 정책을 내세우면서 4대국 교차 승인 정책이라는 걸 냈었죠.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승인하고 일본과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인해서 우리 코리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모두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데로 간다는 그런 아주 좋은 정책을 내세웠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교 정상화는 이룩했는데 북은 해주지 않았죠. 일본과 미국이 북은 계속 적대 정책을 씀으로써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니까 국교 정상화라는 것은 우리 개인으로 얘기하면 서로 친구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도 서로 친구가 되면 괜찮은데 적대 관계가 되면은 문제가 복잡해지고 더 나빠지면은 싸움까지 벌어지는 전쟁 상태가 되는 거죠. 조미 관계도 서로 친구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을 자기들 정책에 이용해서 어, 적대 정책으로 되는 것은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것 같습니다. 1994년 어수선하고 힘든 해였었습니다.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진짜 밤에 저도 그때 좀 잠을 못 잤던 게 기억해요. 94년도니까 미국에 살았는데 야, 우리 형제들 다
대한민국에 있는데 거기서 미국의 핵폭탄 날아가면은 진짜 평양만 죽는 게 아니라 서울과 평양 바로 옆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다 망하고 이북이 죽기 전에 가만히 안 죽을 거잖아요. 같이 죽자 하면은 대한민국 다 불바다 되면은 참 고민이 깊은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지금 그것이 잘 돼가지고 제네바 합의라는 걸로 우여곡절 끝에 됐었지 않습니까? 그 제네바 합의가 뭐냐면은 북은 핵 개발을 동결하고 영변 핵시설을 다 봉인해서 더 이상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단이 상주해서 감독한다 이런 거고 그 대신 미국은 북이 핵 개발한다는 게 뭐냐면은 북은 그것이 그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핵 개발하지 원자탄 만들기 위해서 핵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북에 필요한 동력,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신포 핵발전소 2기를 건설해 준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미국은 북이 1994년 동구권 망하고 다 망하니까 북도 망할 거다. 우리 지금 신포 발전소 수십억 달러 들여서 한다고 사인을 해주지만은 돈 안 내도 될 것이다. 북 망한다 곧 그렇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은 약속 안 지키게 되고 북은 이제 속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2002년 그 아버지 부시 정권이 악의 축을 발언하죠. 엑스스 이블이라고 그래서 하니까 북도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정책에 얽매여 있을 수 없다 해서 IAEA 사찰단 추방하고 핵 개발을 재개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6년 북이 1차 핵실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북은 그 핵실험을 성공하더라도 핵폭탄이 무거우면은 북에서 저 상대가 이제 저기 미국인데 미국까지 못 날라오잖아요. ICBM도 엄청나게 큰 걸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런 준비가 안 돼서 북도 1차 핵실험은 성공했지만은 핵의 소량화, ICBM의 그 장거리화를 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계속 북도 이제 미국과 대결 정책으로 나갔던 거죠. 그러나 참 세상이 하루아침에 또 2018년, 2019년 2년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잠깐 만난 것까지 합해서는 세 번이지 않습니까? 참 세상에 이렇게 봄날이 올 줄도 참 몰랐는데 우리 꿈이 다시 꽃필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그것도 역시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알고 보니까 결국 좀 속았다는 북은 영변 시설까지를 파괴하고 동결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손 털어버리고 트럼프죠. 그 당시에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북에서 발표한 것이 그랬었죠. 미국이 이런 봄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 알아라. 그리고 우리 북은 미국과 더불어서 더 이상 어, 책상에 얼굴 맞대고 앉을 기회는 없을 것이다. 남쪽 하기 전에 훨씬 몇 년 전에 미국에 대해서 북이 이렇게 선을 그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2019년 그 정책을 북은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적대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북의 말로는 어, 계산법을 바꾸지 않는 한 자기들은 시간 낭비다. 그래서 북은 미국하고는 이제 이미 2019년, 2020년이면은 더 이상 안 만나겠다는 것으로 선언했었죠. 미국은 네고시에이션으로 될 나라는 아니다. 네고시에이션은 종이 한 장 찢으면 없어진다. 가다피 예를 받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라크의 후세인, 아프리카에서 나온 가짜 뉴스로 후세인이 무슨 뭐 다량의 그 살상 무기를 개발했다는 그런 엉터리 문서를 가지고 이라크 침략했지 않은가. 지금 다 그것이 가짜라는 거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거.
언제든지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면은 진짜 그거 건설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는데 미국은 니네들과 평화하게 사인했다가 찢어버리고 다시 적대 관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북도 미국은 이렇게 평화로 될 나라가 아니고 힘으로 억제해야만 되는 나라다. 제국주의 본성이라는 것은 네고시에이션이 아니다. 국제 정세에서 저스티스는 없다. 힘만 있다. 북이 힘을 길러서 미국과 동등한 것이 아니고 미국을 앞서가는 미국보다 더 큰 힘을 만들 때까지는 미국하고 책상에 같이 앉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북의 사실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확인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이라는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이제 다시 참 지난 80년간 그렇게 욕만 했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세 번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됐으니까 북과 어떻게 그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한데 이러한 그 상황을 보면은 러블레터 가지고 되겠습니까? 러블레터 찢어버리면 그만이죠. 아마 북은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변화는 없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다른 계산서를 가지고 나가야만 북과 대화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없을 거라는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 틀리고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를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자라면서 들은 얘기, 북한은 항상 속임수를 쓴다. 평화를 주장해도 그건 위장 평화다. 이렇게 이렇게 배워왔는데 미국에 있는 그 정부 공식 문서를 가지고 쓴 그 책들을 보니까 거꾸로더라고요. 미국도 예. 인정했어요. 북한은 한다고 하면 한다. 꼼수 치고 속임수 쓰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 근데 미국은 미국 역사를 읽어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여기 시청자분들 그 역사 자체가 속임수의 역사더라고요. 그 건국 때부터 건국 전부터 그러니까 인디안과 그 거기 보면 다 나와 요즘에 다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그 인디안 그 여러 부족과 그 네이션 그 그러니까 그 국가 대 국가 조약을 수없이 많이 수백 개 제가 수백 개 체결을 했어요. 근데 그거 종이짝 찢어버리고 힘으로 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제관계에서도 항상 힘으로 속임수와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육받은 것 같다가 거꾸로 되는 거죠. 이게 속임수를 쓰는 건 미국이고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건 북한이다. 그러면 남한은 어떤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일어나 가지고 그 북은 10년간 핵 동결하고 그 ICBM 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그건 뭐 기록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포 발전소 지어준다고 한 미국은 그리고 중유를 5만 톤씩 주기로 했는데 한 번인가 주고 안 줬대요. 북이 망하는데 뭐하러 주냐? 사인만 해놓고 시간 벌자. 어, 그런 식이었다고 하고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 2019년 네고시에이션 시작하면서 18년 19년 북도 그 다 중단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짧지만 기간은 짧지만은 그런데 그 미국에서 약속한 한미합동 군사훈련 그것은 바로 재개해 버렸잖아요. 그거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윤석열 들으면서 다 재개해 버리고 예. 그 진실을 바로 바라보는 아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자꾸 우리가 저기 휘둘리지 않죠. 그런 그 세뇌 공작에. 예, 제가 봐도 그래요. 트럼프가 뭐 어떻게 기존의 정부하고 뭐 다른 정책을 쓴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말은 거창하죠. 뭐 미국 뭐 최우선주의가 어떻고 뭐 메이크 아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이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도 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아주 단순한 결론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미국 같습니다. 군수업자나 어떤 미국 지배계급에 그렇게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게 자기들 일을 챙겨줘야 되는데 트럼프 본인의 이익부터 챙기려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트럼프도 거기에서 벗어나진 못할 것 같아요. 잠깐 개인 개성 뭐 이런 거 뭐 나서고 약간 특이하게 보이고 뭐 이런 것만 있겠지만 거대한 그 이익 관계, 약자와 강자 관계 이거 틀에서는 뭐 별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저도 벗어나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벗어나려고 하면은 뭐 예전에 닉슨 뭐 그런 대통령처럼 쫓겨날 수도 있죠.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중미 관계 시금석에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여행 금지를 대통령령으로 발동을 했어요. 그거 해제하는 것이 시금석이라고 봐요. 그거 아주 쉬운 거거든요. 국회 비준 전혀 필요 없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북이 저런 태도를 나타내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동안에 우리의 노력이 정말 허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계속해서 통일의 염원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김수복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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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